그날도 도시락 하나를 들고 아파트 경비초소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딸이 직접 쓴 작은 쪽지가 있었죠.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평소처럼 따뜻한 인사만 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초소 안에서 들려온 낯선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짧은 숨소리, 그리고 묵직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 유리창 너머로 보인 건 비에 젖은 아버님의 어깨와 그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자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저는 장인어른께 도시락을 전해드립니다. 70세이신 아버님은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십니다. 젊은 시절 군 구조대원으로 여러 사람을 구조하신 영웅이셨지만 지금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32살 박도윤입니다. 중소기업 영업팀 대리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내 은지는 지난달 출산 후 회복 중이라 제가 대신 아버님께 도시락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전 9시 저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초소가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작은 공간 안에서 장인어른께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초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아, 또 왔구나. 수고가 많다. 아버님, 오늘은 은지가 직접 반찬 쌌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도시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은 도시락통을 여시더니 뚜껑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순간 작은 쪽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은지가 매번 넣는 쪽지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아버님은 쪽지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쪽지를 조심스럽게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도 딸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 정말 고맙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83년 헬기 추락 사건 때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셨던 영웅. 그분이 지금은 작은 경비초소에서 딸의 쪽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괜찮지.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님은 웃으셨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피로가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는 작은 의자 하나와 모니터 2대가 전부였습니다. CCTV 화면에는 주차장, 놀이터,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로 나뉘어 보였습니다. 도윤아, 커피 한잔 할래? 아니요, 오기 전에 먹고 왔어요. 아버님 드세요. 장인어른은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버님이 포트를 드시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저는 그 손등을 보고 말았습니다. 보랏빛 멍이 손등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손이 왜 그러세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재빨리 손을 감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 어제 문에 부딪혔어. 괜찮아. 문에 부딪혀서 저렇게 크게 멍이 들 수 있나요? 나이 들면 피부가 약해져서 그래. 걱정 마라. 아버님은 애써 웃으셨지만 저는 그 멍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멍의 모양이 마치 누군가 손으로 새겨 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버님께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은지는 많이 좋아졌니? 네, 많이 나아졌어요. 아기도 잘 먹고요. 다행이다. 너희 둘 고생이 많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컵을 드실 때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도 작은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가서 잠깐 앉아 있을까? 아버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초소 밖으로 나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는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까만 제네시스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쪽을 힐끗 보더니 차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오만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쳐다보는 순간 아버님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저분은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더니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아버님이 저렇게 움츠러드실까요? 도윤아. 아버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택배로 보내도 되잖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저도 아버님 뵙는 게 좋은걸요. 그래도 말이야. 아버님은 말을 흐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야겠구나. 아버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 일 없어. 걱정 마라. 아버님은 초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 멍, 목덜미에 상처, 오만한 남자, 그리고 아버님의 낯선 눈빛.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경비초소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계셨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왜 오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아빠한테 잘 전달했어? 응, 잘 드렸어. 아버님이 쪽지 보시고 되게 좋아하셨어. 다행이다. 아빠 요즘 힘드실 텐데. 오늘은 괜찮으셨어? 응, 괜찮으시던데. 은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아버님의 멍자국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출산 후 예민한 상태라는 걸 알기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걱정 마.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버님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버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경비초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초소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 최영석 씨 계신가요? 최영석 씨요? 지금 안 계신데요. 일찍 퇴근하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의 퇴근 시간은 저녁 8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아버님은 절대 일찍 퇴근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아파트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은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아버님의 근무 시작 시간은 6시였으니 이미 초소에 계실 시간이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멍자국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손등의 보랏빛 멍, 목덜미의 상처, 그리고 일찍 퇴근하셨다는 말.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경비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아버님이 아닌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무뚝뚝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초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정민수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버님의 동료 경비원이셨습니다. 제가 아버님에 대해 물었더니 오늘 못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대 근무로 온 건데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은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으셨거든요. 감기에 걸리셔도 허리가 아프셔도 꼭 나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정민수 씨께 아버님과 친하신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1년 넘게 함께 근무했다며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는데 여기서는 곤란하다고요. 12시 휴게 시간에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초소를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습니다. 12시까지는 3시간 30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님이 매일 순찰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으로 아버님께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주차장 쪽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놀이터를 지나고 다시 경비초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길을 몇 번이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12시가 되었습니다. 커피숍으로 들어가니 정민수 씨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정민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도윤 씨 맞냐고 아버님한테 사위분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멍 자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손등과 목덜미에 있던 그 상처들을요. 정민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한상구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그 까만 제네시스를 타고 온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님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됐다고 뭐라 하고 CCTV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요즘은 점점 심해졌다는 겁니다. 정민수 씨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다고 합니다. 한상구가 술을 먹고 경비초소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정민수 씨는 그 장면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로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70세 노인이 군 구조대원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했던 영웅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수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상구는 이 아파트 시행사 CEO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경비원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정민수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교대하러 왔을 때 봤다는 겁니다. 한상구가 아버님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고요. 아버님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더 세게 비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멍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상구는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못 나오면 해고시키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못 나오신 이유가요. 몸이 안 좋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정민수 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퇴근하실 때 걸음도 제대로 못 걷으셨다고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수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항상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한상구가 또 그러면 녹음하려고요. 아버님은 신고를 원하지 않으신데도 증거는 모아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진짜 동료였습니다. 아버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민수 씨께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아니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자신이 처음 이 일 시작할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커피숍 창문 밖으로 까만 제네시스가 보였습니다. 한상구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담배를 피우며 경비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와 정민수 씨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커피숍을 나와 초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자 한상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석은 어디 갔냐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 있던 다른 경비원이 오늘 못 나온다고 연락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한상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감히 허락도 안 받고 못 나와? 그 노인네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받아 처먹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초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상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최영석 씨 사위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상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사위? 그래서 뭐? 노인네가 지자리 지키는 게 그리 힘드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상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님을 괴롭힌 장본인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신 거라고요. 한상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몸이 안 좋아? 어제 내가 살짝 건드렸다고 이 난리냐고 말했습니다. 살짝 건드렸다니요. 손목을 비틀고 멍이 들게 한 게 살짝 건드린 거라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민수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 말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민수 씨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아버님만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한상구는 비웃으며 초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올라타더니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최영석한테 전해라. 내일 안 나오면 그냥 잘리는 거라고요. 차가 굉음을 내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소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아버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버님께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후에 물으셨습니다. 누가 말했냐고요.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왜 참고 계시냐고, 신고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신다는 게 참고 당하신다는 거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요. 아버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괜찮다고,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고, 여기라도 다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은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딸이 걱정할까 봐라고요. 아버님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였습니다. 아버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지만 역시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은지가 잠들어 있는 사이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현관에서 우산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찬바람과 함께 빗물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우산을 펼치고 차로 향했습니다. 아파트까지 가는 길,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아버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혹시 또 한상구가 찾아온 건 아닐까요?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꼭 붙잡고 경비초소 쪽으로 걸었습니다.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초소가 가까워졌습니다. 유리창에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유리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버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상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상구가 아버님의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버님의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우산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상구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 때문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한상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가슴팍을 밀었습니다. 아버님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간신히 책상을 잡고 버티셨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초소 바로 앞이었습니다. 한상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릎 꿇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짓이 그 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한상구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들렸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지금 당장. 아버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손에서 도시락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렸습니다. 우산도 놓쳤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계신 아버님의 모습이요. 70세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헬기 추락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단지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요. 한상구가 비웃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조롱하는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아버님 앞에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었습니다. 한상구가 말했습니다. 이거나 주워가라고요. 거지 노릇이나 하라고요. 그 말이 유리창을 뚫고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초소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민수 씨였습니다. 언제 온 건지 비를 흠뻑 맞은 채 서 계셨습니다. 정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팔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 씨는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도윤 씨만 다친다고요.
아버님은 더 힘들어지신다고요. 저는 정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제도 있었습니다. 이분도 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고통으로 분노를 눌렀습니다. 초소 안에서 한상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을 내려다보며 뭔가 더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상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초소를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상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정민수 씨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정장이 빗물에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상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롱하는 손짓이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민수 씨가 제 팔을 놓았습니다. 저는 초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계셨습니다. 바닥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축해진 돈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불렀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버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아버님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드디어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70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힘든 일을 하실 때도 우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꼴을 보였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잘못하신 게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한상구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가 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건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버님께 건네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으셨습니다. 그 순간 조인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의 어깨에서 났습니다. 한상구가 벽으로 밀쳤을 때 다치신 거였습니다. 그날 비는 누구의 눈물이었을까요? 하늘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땅의 아픔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팀장님께 급한 집안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급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버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은지에게는 출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알면 충격받을 게 뻔했습니다. 출산 후 아직 회복 중인 몸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곧장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아버님은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또 한상구가 나타난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경비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CCTV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어깨를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불편해하셨습니다. 저는 초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문을 여시고 물으셨습니다.
왜 왔냐고, 회사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연차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과 이야기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버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신고해야 한다고요. 어젯밤 일은 명백한 폭행이라고요. 정민수 씨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증거가 된다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고하면 일자리를 잃는다고요. 한상구는 이 아파트 시행사 CEO라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당하고만 계실 수는 없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셔야 하냐고요. 아버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나이가 되어봐야 안다고요. 70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필요하다고요. 이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의 처지가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세상이, 그리고 한상구라는 인간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수 씨였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상구가 지금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저 여기 있을게요. 안 돼, 도윤아. 나가야 해. 아버님 혼자 두고 못 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다시 말리려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초소 밖으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한상구였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어제와 똑같은 오만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한상구가 초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더니 아버님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어제 그 사위 아냐? 또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상구는 코웃음을 치며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하고 다니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상구 씨, 어제 하신 일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폭행? 어디 증거라도 있어?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한상구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CCTV? 그거 누가 관리하는지 아냐고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목격자? 여기 경비원들 전부 자기한테 고용된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상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자기는 변호사도 있고 돈도 있다고 했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소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화면을 한상구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음 앱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한상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고요. 폭행 장면도 있고 모욕적인 발언도 다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할 거라고요. 한상구가 화를 냈습니다. 당장 그것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민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미 백업해뒀다고요.
클라우드에도 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아버님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상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상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라고요. 조용히 사과하고 물러날 건지 아니면 경찰과 법정에서 만날 건지요. 한상구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갈며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초소 안에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상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상구가 움직였습니다. 초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민수 씨도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다가갔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더 이상 참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는 안도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비는 멈췄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상구가 떠난 후 저는 정민수 씨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초소 안에는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정민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주간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한상구의 폭언, 위협, 모욕적인 발언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망설이셨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한상구도 조심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상구 같은 사람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걸요.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함께 초소에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점심교대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까만 제네시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상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상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들이 초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버님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상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남자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좁은 초소가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녹음 파일 내놔. 한상구가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상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안 내놓으면 후회할 거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백업했다고 경찰에도 제출할 거라고요. 한상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가 손짓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폭행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명확하고 또렷하게요. 한상구는 비웃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냐고 증거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초소 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상구가 올려다봤습니다. CCTV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비웃었습니다. 그거 자기가 관리한다고 언제든 지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은 본사 서버로도 전송된다는 걸요. 그 남자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을 줬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CCTV가 모두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소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수 씨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두 녹음되고 있다고요. 한상구가 정민수 씨를 봤습니다. 화가 더 치솟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녹음 끄라고요. 정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제 어깨를 잡고 있던 남자가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고통을 견뎠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상구의 폭력이, 협박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떼라고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0을 눌렀습니다. 한상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게 다가왔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피했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아팠지만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경찰이 받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지금 폭행당하고 있다고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한상구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더 세게 당겼습니다. 제 팔이 삐끗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상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습니다. 호신술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배웠던 기술이었습니다. 한상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제압했습니다. 그의 팔을 등 뒤로 돌렸습니다. 한상구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두 남자가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정민수 씨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녹음 중인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칫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당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한상구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경찰이 곧 온다고 했습니다. 한상구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제압한 채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초소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한상구를 놓았습니다. 경찰관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한상구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폭행당했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민수 씨가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누가 협박했는지요.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구와 그의 일행이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저희도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난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상구의 지속적인 괴롭힘, 폭행, 모욕에 대해 모두 기록했습니다. 정민수 씨도 증인으로 진술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CCTV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요. 한상구는 폭행죄로 입건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의 모든 소리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괴롭힌 모든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차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상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병가를 내고 계셨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도 병원이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쉬고 계시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품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분이 아버님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영석 씨이신가요? 아버님이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83년 헬기 추락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버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그때 구조받은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윤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아파트의 입주자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아버님 이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상구 사건 때문에요. 그 이름을 듣고 혹시 하는 마음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을 구해준 그 군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윤선희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83년 가을이었다고 합니다. 군 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산 중턱에 떨어졌다고요. 헬기에는 군인 4명과 민간인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선희 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불길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헬기 연료가 새어나와 불이 났다고요. 탈출구가 막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때 누군가 불길을 헤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젊은 군인이었다고요. 최영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군인이 윤선희 씨를 안고 불길을 뚫고 나왔다고 합니다. 등이 불에 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었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줬다고요. 그리고는 다시 헬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요. 결국 6명 모두 살았다고 했습니다. 최영석 씨 덕분이었다고요. 하지만 최영석 씨는 2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등과 팔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랑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윤선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찾았다고 했습니다. 은인을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최영석 씨는 제대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찾을 수 없었다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선혜 씨는 결혼했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잘 살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빚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은인을 찾지 못한 게요. 그러다 며칠 전이었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 한상구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경비원 최영석 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최영석이라는 이름을 듣고 심장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진을 확인했다고요.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히 그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은인이었다고요. 윤선희 씨는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를 살려주신 분이 당신이었군요. 아버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윤선혜 씨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헬기에서 구한 젊은 여성이었다고요.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요.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은인과 생명을 구한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선혜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 감사하다고요. 당신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가족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다고요.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고요. 하지만 윤선희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목숨을 걸고 구해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윤선희 씨는 제게도 인사했습니다. 최영석 씨의 사위라고 하니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요. 한상구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주자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윤선희 씨께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선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더 감사하다고요. 평생 찾던 은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도 따라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스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선희 회장님의 주도로 긴급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한상구의 입주자 대표직 해임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아버님과 정민수 씨도 함께였습니다. 회의실은 입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이번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비원 폭행 사건은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났었습니다. 윤선희 회장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상구의 폭행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도 공유했습니다. 녹음 파일 일부를 들려줬습니다. 입주민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한상구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윤선희 회장님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상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변명거리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윤선희 회장님이 제안했습니다. 한상구를 입주자 대표에서 해임하자고요. 또한 아파트 출입도 제한하자고 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표였습니다.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한상구의 입주자 대표직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윤선희 회장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영석 씨였습니다. 아버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윤선희 회장님이 아버님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83년 헬기 사고에서 여러 사람을 구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비원으로만 알았던 분이 그런 과거가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윤선희 회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 아파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선희 회장님이 발표했습니다. 최영석 씨를 아파트 보안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아니라 관리직이었습니다. 급여도 오르고 근무 시간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놀라셨습니다. 손을 저으며 사양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선희 회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입주민들도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버님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입주민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더 크고 길게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아버님께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고 고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어색해 하시면서도 감사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민수 씨도 승진했습니다. 정경비원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올랐고 대우도 좋아졌습니다. 윤선희 회장님이 이번 사건에서 용기 있게 증거를 모은 공로를 인정한 겁니다. 저는 윤선희 회장님께 다시 인사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선희 회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오히려 늦었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겠구나. 저는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모욕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버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아버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늦어도 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보안팀장으로 첫 출근을 하셨습니다. 새 제복을 입으셨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이 아니라 정장 스타일의 제복이었습니다. 어깨에는 팀장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버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은지와 아기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이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쑥스러워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멋이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달라 보이셨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싸신 거였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당신의 도시락을 싸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은지가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은지가 쓴 거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해요. 아버님은 그 쪽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딸의 응원이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도윤아. 내가 운전해서 갈게. 이제 출근 시간도 여유로워졌어. 아버님은 차 열쇠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따라 나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버님의 차를 봤습니다. 오래된 소나타였지만 깨끗하게 닦아놓으셨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이 인사하셨습니다. 은지가 안아드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제게도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의 뒷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있게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보안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예전 경비초소가 아니라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직원 2명과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아버님께 인사했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도 밝게 인사하셨습니다. 도윤아, 요즘 정말 행복하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존중해준다고요. 무엇보다 딸과 손녀에게 떳떳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다시 웃을 수 있어서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버님도 하늘을 보셨습니다. 옛날 헬기 사고 때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다고요. 그때 사람들을 구하면서 생각했어. 살아야 한다고, 모두가 살아야 한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두렵지 않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두려웠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군인이니까. 저는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화려한 훈장이나 명예는 없었지만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분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쪽을 바라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키는 게 지금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며 말씀드렸습니다. 출근해야 한다고요. 아버님도 일어나셨습니다. 함께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헤어지며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도윤아. 내 덕분이야. 아버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아버님을 봤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님이 사무실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비로소 우리 모두의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어두웠던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버님은 다시 존경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님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가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